이 북한 일자리 구조라는 건 사실상 예전에 60, 70년, 80년대까지 월급을 그런 대로 줬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월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거든요. 월급 없이 나가서 공짜로 무보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준 일자리인 거고 그 일자리 외에 병행할 수 있는 거는 최근 북한에 있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들은 북한의 구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인력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는 이게 2020년대 초반부터 생겨났거든요. 최근에 생겨난 구조라서 이게 우리나라의 인력 시장과 같은 구조나 많이 유사한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하는 그런 공식 뭐 단체 같은 건 아니고요. 개인끼리 뭐 내가 뭐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있고 돈을 벌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일정한 구역에 나와서 길거리인 거죠. 길거리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소송거린다는 의미에서 소송거리라고 불렀거든요. 소송소송 서 있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대체로 이게 그러면 뭐 남녀노소 연령대별로 다르게 각인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있으면 내가 인력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 화주들이라고 봐야죠. 화주들이 나와서 내가 필요한 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힘을 쓰는 일이면 힘 쓰는 일에 맞게끔 뭐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고 신체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가기도 하고 또 혹은 뭐 부엌 같은 데서 뭐 음식을 하는 그런 위주의 일이라면 뭐 여성들도 가능한 일이니까 뭐 여성들이나 뭐 아줌마들 그러니까 젊은 여자나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또 거기서 고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골라서 이 사람들에게 가격에 대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당을 얼마에 주겠다, 혹은 월급식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흥정이 돼서 마음에 드는 가격이고 합의가 되면 바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일을 맡기는 이런 구조인 건데요. 근데 제가 있을 때 당시에도 23년 4월에 제가 인력시장 그게 나가서 그 현지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인터뷰도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게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인력시장에 많이 나가서 소송거리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고 사람들이 가능한 내가 인력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소송거리 나가서 사람을 구해 쓰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현재도 이게 예전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당국의 통제가 어마어마하게 간단치 않게 강해졌다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할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구하는 그런 행각이 눈에 띄우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단속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걸리면은 바로 노동달래인데 그래서 무조건 잡아 놓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식의주가 기본이라서 아무리 강하게 통제를 하지만은 계속해서 말릴 수가 없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들 하더라고요. 아직도 예전과 비해서 많이 불어났다고 봐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요즘 북한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일자리 구하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거리에 나가서 구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급할 때 금방금방 해결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싶다 할 때는 인편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을 건너서 소개를 거쳐서 일자리들을 구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일자리 하면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국가에서 부여해준, 국가에서 맡겨준 일이거든요. 사실상 내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소에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한다면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뭔가 급여가 있어야만이 정상 출근과 퇴근이 가능한 일인데 이 북한 일자리 구조라는 건 사실상 예전에 그저 60, 70년, 80년대까지 월급을 그런 대로 줬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월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급 없이 나가서 공짜로 무보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은.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준 일자리인 거고 그 일자리 외에 병행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소득 활동을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뭐 나가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좀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은 좀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주 드문 일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력을 팔아서 거시거시 그러니까 금방금방 해결해서 이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거리 나가서 일자리를 해결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우고 그 외에 좀 드문 일이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거쳐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처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농사나 뭐 축산이나 무슨 건설이나 이런 건 단기적인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일용직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송거리에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구할 때는 무슨 탄광이나 광산이나 수산이나 뭐 이런 곳에 가서 오래도록 뭐 몇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까지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소개를 거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이 있죠. 서성거리 문화는 어떤 현상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성거리 문화의 현상이라 하면, 이게 북한의 사실상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라는 데로부터 주민들에게 일한 만큼 일한 만큼 급여를 주고 뭐 먹고 살게 하자는 그런 이 체제 속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 경제적인 그런 시스템 구조는 완전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국가에 바쳤지만은 정작 나한테 차려지는 게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자 도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찾아 하기 위해서 생겨난 문화가 바로 서성거리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성거리 나가서 내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니까 이 문화가 생겨나게 됐고, 이 문화를 국가에서는 통제를 하고 단속해서 없애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도 과거라 해봤자, 제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탈북을 한 지 2년 차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아졌고, 오히려 예전에 하던 일이 좀 더 성행해졌다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방식이나 이런 게 변한 건 없고, 방식은 그대로인데 이전보다 더 성행해졌다라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청년층은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고 요즘 인기 있는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북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일단은 북한에서는 착취를 하는 사람과 착취를 받는 사람들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갑이면은 착취를 하는 사람이고, 을은 착취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법기관에서 일을 하는 간부들, 그러니까 간부라기보다는 그 방망이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 같은 격이지만 북한의 안전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보안기관에서 최근에 안전부로 개칭됐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원들이 그 우리나라 경찰과 똑같은 구조인데, 그 안전원들이 주민들의 무슨 뭐 치안이나 무슨 법 질서나 무슨 뭐 노동 질서나 모든 거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목적을, 통제하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 좀 과하게 좀 오버를 해서라도 얘들이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강하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강하게 통제하는 속에서 비리가 더욱더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전원들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전부라고 하는데, 안전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최고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물론 많은데, 이게 정권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기관이지만, 공무원 같은 이런 국가기관에 입사를 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실상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공무기관 기관에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군복무 10년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군복무 10년 기간을 마치고, 군복무 10년 기간에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또 해야 돼요. 입당을 해야 되는 기준이 엄청 까다로운데, 이게 뭐 토대도 많이 보고, 이 가문의 혈통이나 뭐 이런 성분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입당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당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10년 군복무에 입당해야 되고,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이후에는 대학교,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중앙대학교라고 하면은 이게 전체 기간이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은,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6년 정도를 나와야 중앙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6년짜리 대학교를 또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현장 체험이라고, 현실 체험이라고도 하는데, 말단 기간에서 좀 제하부 말단 기간에 일반 노동자로 생활을 길어서 3년, 짧으면은 6개월에 끝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거쳐서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원하는 기간에
말단직으로 입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부의 안전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단기간에 뭐 지도원급이라고 하는데, 지도원이 제일 말단 간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면은 뭐 차임 지도원도 될 수 있고, 뭐 혹은 과장, 뭐 부장, 부부장, 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관이나 혹은 검찰기관이나 뭐 안전부나 뭐 청년동맹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런 인민운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북한에 많은데, 이 기관들에 입사를 하면은 북한에서는 최고의 일자리라고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청년층들이 이 일들을 많이 좀 노리고 덤비는 일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청년 나이 때에 이 일에 도전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라서 이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 본인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청년의 나이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에는 너무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나는 뭐 20대부터 이런 마음을 먹고 도전했다라면 나중에는 40대 중후반 돼서야 겨우 그 말단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투자했던 돈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위치에 서서 어린 일반 대중 민중을 착취해서 자기가 그만큼 투자했던 금액들을 다 뽑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우리 가문에서 우리 장남이고 우리 장손인데, 얘 하나만은 우리가 온 집안이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투자를 해서 그 위치까지, 그 반열에 올려 세우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해서라도 감수하자.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인식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20년 남아 수십 년에 걸친 기간 동안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반열에 오르면은 그 이후부터는 온 집안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북한 청년들의 제일 선호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율적인 구직 움직임에 대해 북한 당국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사실상 북한에서 자율적인 구직이라는 게 있을 리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자율적인 구직을 하자면은 사실상 불법인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만 17살이 되면 성인인데,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7살이거든요. 17살인데 17살을 되면서 바로 나의 진로는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구조는. 거기서는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급이 우리 학년 우리 학급이 예를 들어서 30명짜리 학급이었다 그러면 30명 중에 20명은 군복무, 뭐 10명 중에 뭐 5명은 뭐 대학교, 뭐 5명은 뭐 돌격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말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졸업을 할 시기가 되면은 이 조직적으로 서류화를 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보낼 것이 다 분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뭐 누군가의 이 볼펜으로 나의 이름을 한번 뭐 어디 소속 어디로 해서 넣어버리면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북한에서는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의미를 흔히 표현하는데, 당은 곧 수령이고 수령은 곧 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방침하면 당의 방침은 곧 김정은의 방침인 거예요. 김정은이가 너 어디 가서 뭘 해 이렇게 시킨 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상 김정은이 신 같은 존재라서 뭐 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제가 했나요? 뭐 그러니까 뭐 우리 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충성의 일자리를 간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내가 자율적인 구직 활동을 할 때는 나는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인상이 안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간혹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백이 엄청나게 좋은 무슨 큰 간부의 자식들이거나, 혹은 무슨 뭐 부모님이 뭐 불법적인 일이겠지만은 아무튼 부모님들이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주이거나, 그러니까 부잣집의 자식이나 혹은 큰 간부의 자식들이 어려운 곳에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뭐 군복무도 북한에서는 뭐 영양실조 걸리고 엄청 군율이 강하고 하니까 막 힘들어서 군복무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지옥 같은 기간이고 하니까 군복무도 하기 싫고, 또 돌격대라는 건 어디 무슨 건설장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양시 뭐 10만 세대 건설한다, 뭐 혹은 어디 뭐 발전소를 건설한다 뭐 하면 이런 건설장 같은 데 보내지는 인원이 돌격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돌격대 인원으로 거기 뽑혀가면은 배고파야 되고 추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되니까 여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뭐 금수저, 금쪽이 뭐 그런 느낌의 자식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 부모님들의 덕으로 좀 백을 발휘해서라도 그런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곳에 안 가죠.
그렇게 안 가는데 간혹인 거예요, 간혹. 정말 어쩌다가 한 명씩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은 온 학교의 분위기가 저 자식은 저 몹쓸 녀석이라느니 뭐 이런 뒷소리 같은 게 그냥 막 빗발치고 보는 시선이 막 따갑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신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 같은 성격이거든요. 한마디로 당의 방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구직 활동을 한 성격이 돼요. 그만큼 때문에 온갖 비난의 이 목소리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따가운 시선 속에서 자기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자기가 정말 필요한 위치에 가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뭐 가서 뭐 시간도 여유로워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창 때 뭐 어디 가서 뭐 여친도 사귀고 싶고 뭐 내 놀러도 다니고 싶고 이런 자율적인 시간이 눅눅하게 내 마음대로 좀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이나 그런 단체 그런 기업소에 일자리를 구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인 거죠. 북한 부자 금수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소비 방식이나 문화는 어떤가요? 북한 부자들, 금수저들의 삶이나 이 방식이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도 탈북을 했지만은 저도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삶을 굳이 비교하자면은 우리 아버지는 뭐 당 간부를 한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뭐 개인적인 뭐 사채업도 병행했고 또한 뭐 무슨 금밀수나 혹은 골동품 밀수 같은 거를 은밀하게 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무튼 돈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고 또 뭐 아버지 돈주의 아들로서 저도 그만하면 뭐 금수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저도 뭐 탈북을 하기는 했지만은 북한에서 금수저들의 삶이다 해봤자 이게 왜 금수저들의 삶이 이게 행복하다고 굳이 말할 수가 없냐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리 금수저 뭐 흙수저를 굳이 따지자면은 금수저라 할지라도 이 자유에 대한 문제에서만은 아무래도 조석을 받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가고픈데 우리나라처럼 뭐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고 뭐 해외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정말 범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뭐 사고픈 것도 다 살 수 있다. 뭐 이게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요. 제약을 받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내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지역 간의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외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국내에서 지역권의 이동 자체도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약들이 있는 속에서 생활을 하려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부자들의 삶이다 해보면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이런 통제를 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더욱더 범죄와 가까운 쪽에 손을 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줬더라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한마디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내 지역에서만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는 누가 나 건드리지 않고 누가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게 뭐 기껏해서 어떤 뭐 편의시설에 가서 무슨 뭐 당구 같은 거 좀 치고 뭐 탁구 좀 치고 뭐 이런 체육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뭐 노름을 하면서 여기에 도박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여기에 뭐 돈을 대서 따먹고 띄우고 하는 그런 일도 좀 있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기관의 안전원들한테 단속이 되거나 하면은 말 자체로 도박이라는 게 불법이니까요. 더욱이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도박이 금지된 게 도박인데 이걸 하다가 걸리면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러면은 또 뒷돈을 찔러주고 또 겨우 풀려나고 이런 과정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사실상 경하게 하는 뭐 좀 재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좀 심하게 간다면은 유흥을 좀 많이 좀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이런 뭐 유흥문화 뭐 이런 거는 정말 발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이 유흥문화는 더 발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하루 종일 내가 뭐 좀 스트레스 받았다, 뭐 혹은 뭐 하루 종일 뭐 일을 하느라고 좀 피곤했다, 피로를 해소하고 싶으면 그냥 유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비밀리에 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유흥이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히 뭐 도시 같은데
대도시 같은 데에서 좀 넌다 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뭐 좀 놀아봤다 하는 사람들 치고 그런 쪽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느낌을 쏘는데 북한에서 날라리를 엄청 단속하고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라리풍이라고 하는데 날라리풍에 젖어 있다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벌써 길거리에 다니는 청년들을 볼 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엄청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속에서 조금만의 노출을 하거나 좀 뭐 진한 화장을 했거나 좀 저 옷은 입지 못하게 통제되는 옷이다 라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유흥 쪽에 손을 대고 있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딱 보기에 느낌이 왠지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좀 더 예뻐 보이거나 혹은 좀 한마디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좀 야해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 여자는 무조건 그런 쪽에 손을 대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또 그런 쪽에 손을 대고 있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또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히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식 상태가 이게 굳이 고생을 하면서 뭐 정도를 지키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바보처럼 사느니 그건 정말 못난 일이다. 내가 내 능력 발휘하고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해서 뭐 먹고 사는 거는 정말 능력이 있고 잘하는 거다. 못하는 게 오히려 모질이다. 이런 인식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청년들 속에서는 이런 문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나는 그런 걸 해 안 해를 떠나서 누군가가 뭔가 뭐 돈을 주고 송을 사겠다고 하면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어둡고 발달되지 못했는데 도시 쪽으로 올라오면서는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부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건가요? 네, 북한 부자들의 방식은 뭐 물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데 사실상 북한 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불법을 해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불법을 안 하고서는 부자가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구조로 볼 때 내가 일을 해서 나오는 뭐 소득 뭐 금액을 국가에 뭐 상납을 다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꼭 편법을 쓰고 꼭 불법적인 걸 해야만이 뭔가 남아 돌아가서 내가 먹고도 살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지만은 좀 크게 보자면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위험한 일을 하는 쪽이 바로 부자 되기 쉬운 길이긴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보면 마약 쪽에 많이 손을 뻗치고 있죠. 그러니까 좀 크게 논다 하는 부자들은 대부분 마약을 경험이 다 있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좀 부자다 하면은 마약을 다 최소한 몇 번씩은 다 만져봤을 만큼, 그리고 마약을 유통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마약을 장사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쪽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날라다니는 돈, 그러니까 호황한 생각이지만은 뭐 회사를 다니면서 주는 기본 시급 받으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저도 우리나라에서 2년을 좀 살아보니까 2년 동안에 저도 파악하고 느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정직하게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해서 일을 해서 오로지 그저 주는 월급 가지고 먹고나 사는 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정말 늙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나 살다 말지 정말 뭐 제대로 된 뭐 집 한 채 정말 가져볼 만한 정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이게 딱 기본 시급에 매여져서 먹고나 살다 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도 우리나라보다 못하죠. 북한이 오히려 기본 시급도 없으니까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부자들 상황에서 놓고 볼 때면 부자들은 꼭 공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을 많이 짰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우리나라에서 지내보니까 무슨 뭐 글쎄 뭐 성공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면 뭐 주식 같은 거, 무슨 뭐 코인 같은 거, 뭐 혹은 로또 같은 거, 뭐 이런 추첨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돈을 벌어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금을 채굴을 하고, 그러니까 금을 장사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못 벌어요. 금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까지거든요. 너무나도 북한에도 이제는 유통이 예전보다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유통이 정말 발달돼가지고 지역 간에도 엄청나게 유통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통업자들이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금을 뭐 그램당 가져가는 돈이 막 몇백 불씩 가져갔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하는 금 장사꾼들도 이게 구조가 그냥 몇 달러에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금 한 돈에서 뭐 1, 20불밖에 못 먹어요. 마진율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 장사를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벌 수는 없어요. 없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라면 금을 채굴하는 방법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주인데 내가 돈이 많은 부자인데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뭐 한 10,000불을 투자해서 당 원래로 그냥 월 단위로 혹은 연 단위로 이 10,000불을 그냥 더블로 벌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금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산에 가서 금광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산에 땅을 사서 인부를 사서 거기에 금 개발을 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광석 채굴을 해서 직접적으로 금을 재련해서 금을 뽑는 방법인데 이게 정말 북한에도 이런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정말 알거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망해서 거지가 된 사람이 더 많긴 해요. 하지만은 부자가 정말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야 누가 큰 부자인데 우리 구역에서 누가 큰 부자인데 야 그 사람은 뭘 해서 돈을 모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금을 해가지고 노다지를 만나가지고 완전 대박이 났대 이런 말들인 거예요 흔히. 그러니까 북한에서 돈을 먹고 축적해서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이게 금을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북한에서는 마약 다음에 금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는 물론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세 번째는 우리나라나 비슷한 구조인데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고 팔고 하거나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자들의 방법인 거예요. 하천을 활용해 실제로 부를 축적한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례가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주업이나 좀 크게 노는 그런 방식 중에 순서를 나열한 게 마약과 금이 있고 세 번째로 땅을 사고 팔고 하고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업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북한에서 물론 저는 방법이 금광산에서 일도 해봤고 금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금사업에 망해서 정말 뭐 빚도매 위에까지 올라앉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조건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다가 제가 또 그 이후로 했었던 일이 하천에서 그러니까 강하천인데 강하천에서 뭐 개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개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구역을 정말 몇 킬로미터에서 혹은 뭐 몇백 미터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 구역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사서 여기에서 건설 자재로 쓰는데 기본적으로 모래나 자갈이나 뭐 이런 것을 거기서 파내가지고 그걸 건설업자들한테 팔아먹는 그런 방식에서 돈을 모았던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제가 돈을 벌어봤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도 하는 방식이 이런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한마디로 건설 자재를 살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북한에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했던 방식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시기별로 다른데 내가 이걸 한번 사면 아주 내 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마철을 바로 겪고 나면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연간을 그냥 자기 땅인 것처럼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돈을 주냐? 국토부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에 국토부라는 것이 있는데 국토부에다가 그 개요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가 사실상 강하천 관리 사업소라는 것도 있는데 강하천 관리 사업소는 최하 말단 기관이고 그 위에 상급 기관이 국토부인 거예요. 그럼 국토부 상급 기관에 이런 개요를 내가 돈을 주고서 면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런 뭐 몇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혹은 몇백 미터에 해당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샀다면은 이게 돈을 주고 한 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유지비라고 할까? 관리비 같은 걸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로 내는데 뭐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최소 뭐 100불에서 뭐 1000불까지도 내고 해봤는데 그렇게 내면서 여기에 연적을 맡아놓고 내가 인력을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좀 신체적으로 좀 센 사람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을 좀 젊은 인력을 한 10명 정도를 제가 사요. 그러면 뭐 월 한 30만 원씩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 사람들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10명은 경비 인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 인력은 여기서 이 구간을 뭐 몇백 미터씩 맞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이렇게 해서 맡겨줘가지고 이 구역을 한마디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냐면 일반인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몰래 와서 모래나 자갈을 여기에 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파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를 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간별로 모래나 자갈 같은 거를 채취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채굴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모래나 자갈을 군데군데 몇십 미터에 하나씩 이런 무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도구, 공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래를 캐고 자갈을 캐서 인력으로 캐서 이거를 몇 날 며칠의 수일에 걸쳐서 여기다가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뭐 한 부지가 뭐 몇 입방짜리 부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울 옆에 물이 닿지 않는 그 옆에 그 가장자리 쪽으로 이런 부지가 막 수십 기가 쌓여 있어요. 있으면은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할 때 되면은 북한에서 건설하는 시기가 정해지는데 봄하고 가을을 철에 많이 해요. 그러면 이 가을철 되면서 이제 장마철이 바로 끝나고 가을철이 시작되면서 건설업자들이 이 차를 화물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 개울 옆으로 이 무지지어서 쌓아놓은 모래나 자갈들을 사러 오는 거죠. 그러면 뭐 1리방에 뭐 얼마,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항상 변동되는데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뭐 1리방에 뭐 40달러, 뭐 혹은 50달러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리방이 얼마, 그러면 뭐 10리방에는 400불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어떤 때는 뭐 200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싣는 상차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명의 인력을 사서 그 모래나 자갈을 몬는데 동원했던 인력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 화물차에게 그 모래나 혹은 자갈을 상차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는 거죠. 순수 수동으로 그냥 이 삽으로 퍼서 싣는데 기계나 이런 거를 뭐 포크레인, 우리나라처럼 포크레인 같은 걸 갖다 쓰려면은 그게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 가지고 이게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냐면 뭐 한마디로 원가를 돌고 나머지 맞은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인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벌어야만이 남는 구조가 많아가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월급도 줘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또 나머지 맞은 일이 있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외에 그 국토부나 이런 그 한마디로 여기에 관장하는 그 기관에 월 관리비를 계속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하려면은 장비를 동원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곤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요즘 북한 MZ세대의 연애관과 결혼관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죠. 이게 많이 달라졌는데 기본은 한류 문화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최근에 2030 세대들, 그러니까 솔직히 북한의 지금 청년 세대를 뭐 사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MZ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은 북한에서 굳이 이 지칭을 하자면은 한류 세대라고 지칭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류 문화를 다 접한 세대이고 한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많이 봤냐 좁게 봤냐 하는 문제지 누구나 다 북한 청년들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서라도 뭐 한국 영화를 반 거에 대한 뭐 이런 검사를 해본다면은 실질적으로 한국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콘텐츠를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적응했냐 아니면은 뭐 한마디로 쫓아다니면 봤냐 아니면 맞닥뜨려서 봤냐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이게 한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MZ세대를 지금부터 한류 세대로 지칭할게요. 그래서 이 한류 세대는 한류 문화를 접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 청년들이 한국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부모님들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쭉 보면 뒷소리를 막 수근수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막 꼴 사나워 죽겠어. 요즘 젊은 것들 뭐가 돼가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해서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면 그냥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입을 뭐 쭉쭉 맞췄댔어. 뭐 이렇게 어른들이 보는데 민망한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서 그냥 오빠 하면서 그냥 끌어안는 게 막 눈에 보였댔어. 뭐 손을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손목을 잡고 뭐 걸어가는 걸 봤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거기 뭔 소리야. 아유, 우리 땐 뽀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흔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거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30 세대와 그 윗세대인 이런 세대 문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결혼관에 대한 뭐 세대 비교 물어보셨잖아요. 예전 분위기보다는 좀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결혼을 굳이 해야 될까? 뭐 이런 분위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역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도시의 문화와 시골의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문화가 많이 다른데 대도시일수록 결혼을 잘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평양시는 더욱더 강한 편이고
평양시 외에 다른 대도시들에서들도 이게 많이 평양시 문화와 많이 비슷한데 보면 청년들이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보면은 40대 중후반 정도 된 싱글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때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다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보면은 뭐 우리 부모님들 뭐 우리 뭐 삼촌들 뭐 이런 나이대 이모님들 이런 나이대 분들 보면은 딱 보기에도 그냥 30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다 결혼을 해서 아빠 엄마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보면은 벌써 한 40대 넘어가는 그런 한마디로 처녀 총각이 많이 눈에 띄게 보였고 뭐 기본적으로 20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일수록 더한 편이고 시골로 내려가면은 그나마 시골에는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 때처럼 그 풍습이 좀 남아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시의 청년들 느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려면은 뭐 준비가 돼야지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말씀하시길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 결혼관은 나이가 되면 무조건 그 나이가 되면 그 나이 넘기 전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이런 결혼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때는 인식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야지 결혼을 하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이런 결혼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려면은 뭐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직업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많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인식 상태는 직업이 좋아야 된다. 직업은 남자가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좋으면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내가 결혼을 할 준비가 됐다고 이런 인식이 들어있어요.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데 반면에 여자들은 내가 집을 살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집을 사야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대도시와 물론 지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대도시에서는 내가 집을 살려면은 최소한의 금액부터 따지자면은 집을 2,000불부터 5,000불까지가 돼야지 뭐 좋고 중간이고 뭐 고급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좋은 뭐 집 뭐 중간짜리 집 뭐 고급 아파트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달러부터 5,000달러가 준비가 돼야지 나는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여자들의 인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의 인식은 나는 우리 청년 사회에서 청년 문화들에서 정말 와 할 만한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 직업이라면 반드시 무슨 안전원이나 혹은 단기간의 간부이거나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좋은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치를 도달 못한 사람들은 그냥 허둥세월 보내고 나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반적인 뭐 대중적인 그런 청년들 속에서는 아유 뭐 결혼을 해서 뭐래 뭐 지금도 좋은데 뭐 아유 헐몸이 제일 헐가분하고 좋아 뭐 나 하고픈 거 하고 뭐 연애는 하지 뭐 이런 개념이 많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흘러가죠 북한에도. 주로 어디서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나요? 뭐 만나면은 뭐 처음에 만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북한에 무슨 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무슨 카페 같은 게 잘 돼 있진 않아요. 북한에는 카페 같은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좀 익숙치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근데 북한에서는 뭐 사람이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거나 혹은 뭐 지인간에 만나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차를 마시거나 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문화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북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은 어디 구석에 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대화를 나누고 뭐 남녀가 만났다라면 남녀가 만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데 남녀가 만나서 가면은 그래서 뭐 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식당 가는 거예요, 식당. 이게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끝났다면은 뭐 카페를 가봐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없어요, 북한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북한에서 연애를 좀 적지 않게 해본 좀 축이긴 한데 뭐 어렵지 않게 잠을 자러 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은 게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일단은 여자가 그런 거예요. 인식 자체가 내가 여자에게 내 밥을 사줄게.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누구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이렇게 할 때 여자가 저 남자가 왜 나한테 밥을 사줘? 이런 인식을 처음에 딱 가졌을 때 여자가 오케이 해서 따라 나서면은 반은 넘어온 거예요. 절반은.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남자가 밥을 사줄 때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밥을 사줄 때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밥을 사줄 때는 호감이 있는 남자의 편으로 여자들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저 남자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을 때는 뭔가 2차, 3차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여자도 따라 나오지, 별로 전혀 관심 없다, 나는 저 남자한테 마음이 없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밥 사줘 갖다 밥 먹자 그러면 명백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여자가 아주 이상하게 따지고 들죠. 그러면 남자가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나 너한테 관심 있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설명하면 그래 우리 밥만 먹는 거다.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요. 근데 좀 어딘가 여자가 그러니까 뭐 똑똑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성향은 아니고, 여자가 되게 좀 착하거나 또 뜨뜨미지한 그런 성향을 지닌 여자들은 무작정 밥 사줘서 밥 먹고 또 그럼 2차 간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또 어디까지 가고 하다가 나중에 가는 곳이 민박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애정 행각이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해져 있는 것이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모텔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북한에는 요관은 있지만은 요관에 가려면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아니고서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관에 들어갈 때는 물론 나의 주민증 같은 북한의 국민증이라고 하죠. 국민증을 맡겨서 이 국민증을 벌 때 예를 들면 남녀가 같이 그 요관에 들어간다. 국민증을 보면 북한 국민증은 우리나라 국민증 같지 않아요. 북한에서 국민증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딱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이 국민증이가 뭐 나의 이름이 김일력이다 그러면 뭐 여자 이름에 그러니까 뭐 누구와 결혼, 뭐 땡땡땡과 결혼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나의 국민증을 볼 때 받아보는 사람이 보면은 이 남자는 누구라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구나 이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요관에 들어가더라도 부부일 때는 들어가도 부부가 아닐 때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지만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원에 들어가서 딱 하룻밤 잠자고 하는데 그래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내면은 잠을 자고 할 수 있거든요. 내 혼자 기준으로. 근데 내가 뭐 불법적인 방법이지만은 다른 여자와 타인과 함께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한다. 연인 관계다. 그러면은 그때는 돈을 따따블로 내면은 좋은 시간 되시라고 보장을 해줘요. 근데 대신에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관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그 보장을 해준 사람이 뒤에서 돈을 좀 먹으려고 좀 조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원한테 전화해서 보니까 여기 불륜하는 것들 온 것 같은데 와서 잡아주시오. 뭐 몇 호 호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해요. 그러면 북한에는 밤중에도 그냥 임의로 어느 방에 들어와서 숙박금요리라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원이 와서 남의 그 연인들 잠자는데 와서 문 두드려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거의 가택 수색 같은 수준이지만은 해서 이 사람들이 신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했을 때 부부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우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약혼식을 한 사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걸 증명해서 문제가 안 되면은 괜찮지만은 만약 경우 아니라거나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때문에 뒷돈을 또 찔러주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원과 그 일을 사주한 그 담당자하고 나눠 먹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갈 수 있는 방법은 민박집에 가면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다. 대신에 민박집도 그런 거죠. 민박집의 주인분들이 가택 수색이나 이런 수색을 오는 보안원들, 안전원들한테 뇌물을 찔러주면은 입막음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어딘가에 와서 애정 행각을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상의 장소는 민박집이다. 민박집에 많이 갑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나 프로포즈 같은 문화가 존재하나요? 네, 존재하죠.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우리 친척들, 우리 삼촌, 이모님, 고모들, 이런 분들의 결혼 같은 걸 할 때 보면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함 같은 거 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는 결혼을 그렇게 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북한에 사주보따리라고 하거든요. 사주보따리. 그러니까 이 사주보따리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신부의 집에 무슨 예물, 결혼 예물 같은 걸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낼 때 보면 내가 어릴 때 기억으로도 우리 집안도 이렇게 종갓집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저도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어른이 있는 집이고 하니까 이런 사주보따리가 오고 하면은 어른인 제일 그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이 사주보를 개봉도 하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오는 예물을 보면은 제가 확실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떠한 예물들이 오느나라는 거를 저도 어릴 때 많이 보고 살았는데 벌써 제가 지금 30대인데 벌써 제 나이가 먹어서의
시기인 거죠. 제가 한 20대 한 중반부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오는 예물 중에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지나 무슨 목걸이나 이런 거를 예물로 보내거나 여자한테 선물하는 거를 못 봤어요. 하고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 뭐 남녀가 무슨 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결혼 문화는 예물로 와도 반지나 무슨 목걸이 같은 게 기본적으로 지참품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사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뭐 남녀지간에 뭐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도 보면 반지를 프로포즈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게 한류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렇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들고요. 프로포즈 많이 하죠. 프로포즈 할 때 무슨 반지를 뭐 끼워줄 때는, 내가 반지를 선물할 때는, 이 남자가 나한테 반지를 선물할 때는 결혼을 목적으로 나한테 그러고, 내가 반지를 받아서 내가 꼈을 때는 이 남자의 여자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증명해서 다시는 다른 데를 넘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 같은 그런 의미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고, 뭐 꼭 반지나 뭐 이런 걸만 가지고 프로포즈를 꼭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의 무슨 인식이나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재산으로서 가장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재산이라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게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녀지간을 만났다면 뭐 내 여친은 스마트폰을 제일 선호한다. 예를 들면 평소에 만나서 뭐 데이트도 하고 할 때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은 뭐 요즘 뭐 어떤 뭐 새로운 기종이 뭐 어떤 게 나왔는데 그 기종이 엄청 멋있더라, 좋더라. 내 친구 중에 누가 그걸 쓰는 거 봤는데 가격도 엄청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 비싸더라. 근데 보니까 성능들이 다양한 게 좋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친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내가 정말, 근데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한 대를 사려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뭐 사회생들이 돈을 저축하고 모아서 외제차 한 대 살 만한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가 한 대를 사서 여친에게 선물만 했어도 결혼 예물을 하는 정도의 보통 수준을 넘어가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가치의 재산 성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지 같은 거를 선물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를 프로포즈 선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프로포즈 성격으로 받아들이냐면,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 남자가 단순하게 나와 연애 교제나 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로 스마트폰을 하기에는 너무 과한 선물로 알거든요. 이렇게 과한 선물을 나한테 할 때는 나한테 한 생을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청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물건을 선물할 때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여자한테는 이런 물건으로 프로포즈도 해요.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며 최근에 바뀐 점이 있나요? 결혼식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보면 이게 시골에서 하는 결혼식 문화와 대도시들에서 하는 결혼식 문화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보면 시골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네 집에 먼저 신랑네 집에서 신랑네 가족들과 뭐 지인들이 차에 타고, 차가 보통 2대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결혼식을 좀 잘 한다고 하고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집인 경우에 차 2대가 동원되거든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2대라면 화물 트럭 한 대와,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은 무슨 외제차 같이 벤츠 같은 거를 가지고 가면은 더 요란하게 정말 와 멋있다, 신랑네 집이 유력이 있다라고 인식들을 해요. 근데 아무튼 승용차 같은 거를 한 대를 대요. 그러면 승용차 한 대와 화물 트럭이 가는데, 승용차에는 신부를 정중히 모셔오려고 가는 의미고, 화물 트럭은 신부네 집에 가면은 신부가 이제 남편네 집이나,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신혼집으로 갈 때 여자가 기본적으로 재산을 해가지고 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무슨 가정짐을,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를 여자가 준비한 여자의 짐을, 이삿짐 같은 거를 화물 트럭으로 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서 화물 트럭으로는 여자의 짐을 싣고 승용차로는 여자 신부를 모셔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의 집에서 먼저 여자네 집으로 자동차가 2대가 가서 친척들도 함께 가서 여자네 집에서 결혼식을 먼저 올려요. 그러면 여자네 가정집에서 결혼상도 차리고 뭐 음식도 차리고 뭐 아무튼 이렇게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신부를 정중히 데려다가 승용차에 탑승을 시켜서 신랑 신부가 승용차에 탑승을 해서
트럭에서 오는 거예요. 오고 화물 트럭에는 신부의 이삿짐들 다 싣고, 그리고 운전칸이나 이런 곳에는 신부의 그 친척들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남편의, 그러니까 신랑네 집에 와서 2차 결혼식을 하는 거죠. 2차 결혼식을 하고 신랑네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시작이고 결혼 방식이 이렇게 가요. 시골에서는. 이게 북한에서 전통적인 방법이고 오랫동안 했었던 결혼 문화이거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도시들에서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결혼 방식이나 많이 흡사한데, 보면 한 곳을 정해서 어떤 무슨 고급 식당 같은 거를 대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우리 가족이 몇 월 며칠 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식당에서 결혼식을 하겠다 하고서 세를 내고 거기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가 친척들 모두가 다 여기 모여서 여기서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뭐 신랑 신부가 여기서 무슨 카라오케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서 하고 싶은 사람은 재주를 마음껏 나와서 뽐내기도 하고, 또 여기 사회자가 어떤 사람이 왔는가에 따라 다른데, 사회자도 뭐 인기 무슨 영화 배우나 혹은 무슨 유명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소배료를 물론 주고서 이 사람들을 사회자로 데려오면 이 사람들이 와서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결혼식 잘했다, 재밌게 했다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거기서 관중으로 앉아서 이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맞춰서 뭐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댄스도 보여줄 수도 있고 자기 개인기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기서 무슨 뭐 간단하게 뭐 상 같은 거를 인기상이나 뭐 이런 거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여기서 신랑 신부들이 뭐 나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신랑이 뭐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주 재밌게 하는 사회자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신부한테 뭐 뽀뽀해 이런 것도 해서 뽀뽀도 시키고, 뭐 신부를 안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10번 시키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좀 재밌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화가 아무튼 도시의 결혼 문화는 이런 방식, 시골의 결혼 문화는 전통적인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북한 젊은 세대도 요즘 유행하는 K-팝이나 캐대언을 알고 있나요? 많이 알죠? 또 이게 보면 물론 뭐 연령대별로 다르긴 한데, 사실상 이게 보면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물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찌감치 독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보아왔기 때문에 저도 어렵지 않게 쉽게 한국 TV를 채널을 잡아서 계속 보고 듣고 라디오 듣고 이렇게 성장을 해오긴 했지만은, 이게 일상생활처럼 그래서 계속 매일 저녁마다 반복적으로 이걸 보고 듣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도 그저 10대 후반, 그저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한 15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15살 때부터 그저 20대 그저 초중반 때까지 많이 봐왔던 게, 그때 시기에 흥행했던 게 인기가요였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인기가요를 보다가 20대 중후반쯤인가 그때부터 뮤직뱅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시기에 좀 탑급이라고 했던 거, 아무튼 아이돌 걸그룹들의 멤버를 다 기억할 만큼 뭐 저도 그때는 많이 좋아했었고, 여기서 나오는 걸그룹의 무슨 뭐 예를 들면 노래나 뭐 혹은 뭐 춤이나 뭐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걸 보면서 어떤 동작들을 좀 익숙하게 좀 뭐 내 춤으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어디 가서 뭐 노래방 같은 거 놀고 하면은 거기서 봤던 동작을 좀 이렇게 행동에 옮기기도 하면서 뭐 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을 제가 이렇게 좀 따라서 뭐 불렀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친구들도 다 한 가지씩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씩이지만은 우리 한마디로 정말 짝꿍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어디 가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놀러 가면은 이 북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 노래를 많이 부르고 지내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봤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 한류에 많이 적응돼 있다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제가 뭐 20대 초중반까지 좀 많이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때부터도 저도 일을 하는 게 있었지만은 제가 뭐 금광업 사업도 했었고, 이런 하천 같은 거를 제가 좀 분양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 자갈모래 같은 걸 판매하면서 이런 일을 사업적인 걸 하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놀러 많이 다니고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도 뭐 내 후배 같은 애들, 뭐 내 동생뻘 되는 애들도 정말 뭐 한국 노래 같은 거는 정말 쉽게 부르는 정도였고, 한국의 어떤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 특정한 배우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이쁘더라, 뭐 예를 들면 멋있더라, 뭐 섹시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편안히 애들도 얘기할 만큼을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아무튼 북한 지금 한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2030 세대는 한국 문화에 많이 적응돼 있고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북한에도 사채업이 존재하나요?
북한에도 사채업 존재하죠. 이게 물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많아요. 생각보다 사채업이 엄청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단 뭐가 있냐면 담보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냐, 내가 못 갚을 시에 내놔야 되는 그런 재산이 얼마나 있냐, 그게 입증이 되면은 바로 돈 빌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했었던 일을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줬고, 또 어머니가 저희 탈북을 하기 전까지 사채업을 계속 하다가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북한에서 사채업을 좀 적은 규모는 아니고 아주 크게 좀 많이 해본 편이지만은 받지 못하고 넘어왔거든요. 우리 탈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탈북한 거에 대해서 아마 그 물지 않아도 되는 돈이 생겼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한테 빚을 졌던 분들은 아마 우리가 탈북한 거에 대해서 엄청 반가워하고 만세를 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구조보다 엄청나게 강도예요, 사실상 북한에서는. 이 강도적인 구조인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모든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급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 이자율 자체가 20%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거래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2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월말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항시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용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과 처음 첫 번 거래를 할 때는 20%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20%에 해당되는 20만 원을 물었어요. 다음 달에 20만 원을 물고.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높아진다. 저 친구는 약속의 날짜 시간에 어기지 않고 정확히 20%를 나한테 물었어. 그러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신용도가 올라가면은 이번 달부터는 15%만 갚아. 또 다음 달에 가서는 10%만 갚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의 그 이자가 5%인 거예요. 뭘 5%?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은 5%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은 20%까지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이가 나빠져서 원수 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아는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는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뭐 사이가 좋으니까 뭐 잘 해주겠지, 약속 잘 지키겠지 하고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은 금방 사기꾼 돼버리고 금방 사이가 원수가 되거든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빚을 받아야 되니까 그 지인이지만 그 지인네 집에 가서 뭔가 재산을 뺏어와야 되고 집까지 뺏어와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한지에 나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북한에서 이 사채업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시스템이 아니라서 불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에 나앉을 만큼 집을 뺏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내가 집을 뺏은 나의 위치가 뭐 정말 빼기 좋거나 뭐 정말 이 사회적인 능력이 좋다, 뭐 정말 뭐 우리 혈통도 좋고 우리 집안에 뭐 친척들이 당 간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빼기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빼기 하나도 없고 그냥 조금의 거래를 했을 뿐인데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뺐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빼기 없기 때문에, 야, 너 사회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런 개인 사채 거래를 하라고 그랬어? 이거 불법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고서 국가에서 오히려 나는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값을, 나는 집을 뺐었는데 집을 뺐었다는 이유로 집도 도로 돌려줘야 되고 1,000만 원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나발이 되고 마는 거지, 그냥.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는 빼기 없는 이유로 인해서 나의 돈 1,000만 원을 날린 거 되고 말아요.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이런 구조들도 있고, 반면에 내가 정말 빼기 있고, 또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뒷돈을 찔러줘서라도 뭔가 틀어막을 건 막고 수습할 능력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크게 놀고 정말 큼직하게 누군가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어서 알거지를 만들어도 무난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배경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계층인가요? 빌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돈을 빌릴 때는 내가 돈을 빌려서 어떠한 뭐 장사나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불리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좀 일을 더 크게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게 뭐 오늘 뭐 한 10,000원을 더 투자하면은 내일 20,000원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좀 높은 사람들 종류에 들어가요. 그리고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다른 종류의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집에 식량이 없어서 언제만 식구가 굶고 있다. 근데 내게 당장 뭐 식량이 뭐 한 200kg 내지 혹은 뭐 300kg이 나한테 필요하다. 300kg만 있으면 핵곡식이 나올 때까지 이 식량을 먹으면서 버텨서 농사를 지어서 핵곡식이 나오면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서면은 이런 사람들은 와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1월 달에 와서 내가 뭔가를 빌리면은 내가 뭐래도 한 5월 달쯤 가면은 뭐 감자도 나오고 밀보리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빌려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 이자를 갚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월 이자를 갚으면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어떤 마진율을 내면서 자기 현재 조건보다 더 나은 부를 쫓아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구조인 경우에 월 이자를 내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먹을 게 없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월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연간 혹은 반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원금과 이자를 그냥 통째로 그냥 한 번에 갚아버릴 계약을 하고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져가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더블과 따더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 이자율을 갚는 구조가 아닌 연간이나 혹은 반년 정도의 계약을 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주인이 종하는 데 달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가슴 아픈 문제지만은 재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면은 그냥 주인이 종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 나는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시오 하고 사정을 하면은 주인이 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빌려줄 테니까 너 갚을 시기에 가서 더블로 갚아, 뭐 혹은 따더블로 갚아.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물론 못하지만은 나는 너무 신용 등급이 낮고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재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도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여기에서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서 내가 정말 고생해서 먹고 살아남아가지고 가을에 가서 내가 갚아야 될 때는 정말 요구했던 더블이나 따더블을 물어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제적인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요. 뭐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뭐 개인이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거는 내가 내놔야 될 것 같다 해서 정말 뭐 한 걸음 물러서고 양보하듯이 해서 내놓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방법보다는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강제적인 방법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뭐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이런 사채업을 하다 나니까 어떤 때는 저희 엄마가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전문 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해결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에 해결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은 인건비를 또 많이 줘야 되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아들인 저한테 맡겼던 적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맡아서 어떤 집에 가봤는데 정말 눈이 딱 감길 만큼 너무 난처하게 정말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고, 또한 그 사람 됨을 보면은 이 사람 일부러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정말 착한데 갚을 능력이 안 되고 뭔가 하려고 계획 잡았댔는데 계획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난처하죠.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봐주고 넘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한마디로 당신이 아무 때 갚을 능력 될 때 갚어, 뭐 이러고서 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지인으로 지냈었고 뭐 동네 아저씨고 동네 아줌마인데 그분들한테 가서 내가 막 강하게 나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저도 봐주고 왔던 적이 있었고, 반면에 보면은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삐와 살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자기 피라도 바칠 것처럼 정말 약속을 철통같이 지킬 것처럼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고서는 다 먹어버리고 다 소화시켜버리고 다 똥된 다음에 나중에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죽이고 싶죠. 뭐 우리 엄마는 피같이 모은 돈인데 피같이 모은 우리 엄마의 돈을 그 사람들은 날로 꿀꺽 먹어버리고서 날 죽여, 나 배째, 나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거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밉죠. 그럴 때는 정말 저도 뭐 해결사 그 이상의 일도 해봤죠. 정말 잔인하게도 해봤고, 정말 뭐 그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감춰놨던 돈을 내놔야 될 만큼의 정도로 정말
잔인하게 협박도 해봤고 뭐 그냥 뭉개고 정말 뭐 사람을 패반 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당에는 뭐 정말 그 인내심을 버티지 못하고 감춰놨던 뭐 비자금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니고 마지막까지 가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심각하게 예를 들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하게 상해를 입혀가지고 그 상대방이 정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뭐 지금 불구가 될 만큼 맞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법이 개입해 주거든요. 그럼 법에서 야 이거 불법이고 누가 개인거래 하라고 그랬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는 왜 터무니없이 이자를 받으려고 이런 거래를 해놓고서 이자를 받으려고 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냐? 하는 그런 책임을 따져 들어오죠. 그럴 때는 또 사실 뭐 북한에서 가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또 뒤 수습하느라고 또 뇌물 좀 찔러주고 입막음 좀 하면은 그냥 그 일을 수사를 하려고 나섰던 법관도 그냥 모르쇠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니들끼리 해결하고 쭉 빠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맞고 부러진 사람만 또 가슴 아프고 피 입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고 봐야죠. 사채 확산이 북한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은 국가가 사실상 돈이 없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에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떤 것에 예를 들면 국가 건설을 한다. 그러면 뭐 평양시 같은데 무슨 큰 고층 빌딩들을 지으면서 뭐 몇만 세대 건설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를 다 대가지고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국가에서 담당을 하지만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개인들한테 세부담을 맡기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맡긴다기보다는 사실상 기관 책임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뭐 몇 동을 건설한 다음에 몇 동 건설하는 거기 책임자를 뭐 어느 기업서 뭐 지배인 뭐 당비서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당 간부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 건설을 너희 기업소에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완공을 해야 하고 맡겨버리고 말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고 국가에서 주는 건 없고 그 일을 하려면 국가에서 준 시멘트나 철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자재가 그냥 아주 극소수에 달하고 완공을 하기 어려운 자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완공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 손을 내밀고 하면은 뭐 한마디로 신이 내려 먹였지만 신한테 가서 아유 나 죽겠어 하면 죽어하는 소리 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뭔가 모자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소리를 못해요. 도전을 하는 게 되거든요. 당에.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곧 자기 말단,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일개 노동자들한테 세부담으로 그게 퍼져요. 그럼 일개인들한테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우리 기업서 제적이 예를 들면 뭐 500명 제적이니까 1인당 뭐 시멘트를 뭐 50kg씩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 톤을 맞추면은 이 건설을 완공하는데 충분하니까 해야 된다. 뭐 혹은 뭐 철근을 1인당 뭐 몇 미리짜리 철근을 몇 미터씩 내시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맡겨진 과업을 추행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 마누라가 장사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서 조금의 돈을 저축해 놓은 거를 가서 마누라한테 설설 올려가지고서 그 돈을 내다가서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 갚을 때니까 돈을 좀 빌려주시면서 사채업자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의 돈을 빌려가기도 하는데 이 빌려가는 방식은 뭐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큼직하게 한다면 이자처럼 기관장들이 이런 기관장들이 아래 사람들한테 이 분포를 했지만은 아래 사람들한테 과업을 줬지만은 너무 많은 양이다.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라 할 때는 개인적인 그런 사채업자들을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죠. 뭐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금액대를 부르는 거죠. 내가 뭐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이자를 갚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 하면 개인 사채업자들한테 제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빨리 돈을 빌려다가 그 모자라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인 사채업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오는 영향은 어떤 대상물 공사나 국가에서 뭔가를 투자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예산을 개인 사채업자들한테 바로 해결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부정적 영향이라면은 이게 좀 단편적인 실례로 개인들이 사채 거래를 하면서 사회 질서가 문란해진다고 할까? 이게 뭐 어느 날 이게 뭐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바깥일이 잘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채를 빌려다가 쓰고서 일을 했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집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집을 빼앗겨서 한지에 나앉은 거예요. 그러면 한지에 나앉았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 다음날 일 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런 노력적인 그런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문란해진다라는 데로부터 또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영향 때문에 무슨 사회적인 분위기나 질서가 좀 문란해진다라는 데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사는 지 만 2년이 지났는데요. 아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사실 뭐, 좋은 점도 있고,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제가 살았던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전산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신청하고 뭐 등록을 하고 또 뭐 내가 뭔가를 찾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할 때는 전부 다 전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게 가장 어렵고 애 먹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또 달린 가족이 제가 아기가 2명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도 적지 않고 그래서 뭐 자격증 뭐 취득을 좀 하면서 공부들 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북한에서는 굳이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자격증이 없이도 쉽게 일을 접근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시작하면 됐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자격증을 많이 따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단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장점이라면 뭐 책임감을 확실하게 따지고 또 뭐 전문적으로 뭔가를 양성을 할 수 있고 나의 뭐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게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제가 중장비 쪽에 운전을 식구를 좀 버려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뭐 적응하는데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아무튼 나름대로 아기들을 키우면서 행복감도 찾을 수 있고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예전에 운영했었던 채널이지만은 아직도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요 포기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제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요즘은 제가 채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북한 청년 인력이라고 예전에 한창 운영했었던 채널인데 앞으로 제가 직업상 문제로 좀 안정되고 뭔가 좀 편해지면은 틈틈이 제 채널을 죽이지 않고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 채널을 만들 때 제가 다짐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주 타겟으로 생각했던 거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나의 고향의 한마디로 친구들, 지인들에게 나의 한국 생활 적응기를 보여주고 싶은 목적의 채널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무슨 뭐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저 꾸준히 나의 생활을 업데이트할 그런 계획이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요즘 못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좀 안정되는 걸 봐가면서 차차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뭐 기회 되시면 제 채널에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